계엄 선포부터 대통령 탄핵안 표결까지 전국이 그야말로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국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향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국방위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계엄 상황실 위원이신 부승찬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가장 바쁜 상임위 가운데 하나시고 오늘도 굉장히 좀 급박하게 돌아오고 있는데 약속을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 정족수에 이제 못 미쳐서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투표 거부도 의사 표시의 한 방법이다. 이런 여당 입장에 어떤 입장이실까요? 글쎄요, 이게 보면은요, 108명의 투표를 거부한다는 거는 불성립을 미리 정해놓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세 분이 의원이 또 소신 투표를 했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게 의사 표시라기보다는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내란 수괴 처벌에 대한 결국은 이거는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방해 행위, 그래서 내란 동조자의 역할밖에 안 되는 거고요. 네. 본인들도 투표를 통해서 선출직으로 국회에 입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찬성이냐 반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기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반대를 하면 투표를 통해서 반대할 제도적 보장 장치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108명이나 이게 투표에 불참해서 불성립을 시킨다는 것은 의정활동 방해행위자 내란 동조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당론으로 이렇게 정해서 투표에 불참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미리 예상을 하셨었습니까? 예측은 하고 있었죠.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박근혜 탄핵 시점을 보더라도 그때는 뭐 당론 채택 이런 중대사안 문제를 어떻게 당론으로 결정하느냐, 이거는 역으로 유추해 보면요, 어떤 유추가 가능하냐면요, 결국은 특정 일부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과 공모해서 결국 이걸 막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일종의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는, 한동훈 대표도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이 개헌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다가 오락가락 행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당론의 결정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있어서는 안 될 행위들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은 매주 토요일에 무한 탄핵 표결을 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그리고 여당이 또 한 번 탄핵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좀 대비책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좀 대비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실질적으로 봤을 땐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당이 말 그대로 또 똑같이 당론으로 갈 겁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운명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뭐 인적 요소를 봤을 때도 과거에는 이제 김무성이라는 비박계가 탄핵을 외치면서 나왔었던 거고요. 128명 중에 최경환 의원 빼고, 친박계 최경환 의원 빼고는 다 표결에 참여했었거든요. 그때 상황하고 완전히 다르다,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때는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특검이 미리 가동됐어요. 특검이 미리 가동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여당 입장에서는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대한 세력이 있었어요. 박근혜가 탄핵이 되더라도 반기문이라는 대한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국민적 압박이, 여론 압박이 엄청 심했죠. 5%까지 빠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때와 완전히 판이 다른,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당론으로 지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을 택할 텐데요. 이 국민적 여론을 견뎌낼 수 있냐. 국회의원들도 정치인이고 국민의 표를 가지고 정치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견뎌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될 때까지 탄핵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시에 이제 여론의 압박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여론과 지금의 여론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는 5%까지 2주 만에 뭐 25%에서 5%까지 빠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갤럽 조사를 보면 계엄, 비상계엄 이후에 13%까지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10% 이하로 빠지고 또 5%대까지로 내려간다면 과연 국민의힘이 여전히 당론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직무배제라는 헌법상의 직무배제라는 이 용어는 없습니다. 이게 새롭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헌법에 대통령이 살아있는데 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고 다 살아있잖아요. 탄핵을 통해서 직무 정지시켜야만이 국무총리가 그걸 대행하든 하는 것인데 이런 그 회개한 법에도 나와 있지 않는 해기한 용어를 가지고 와서 직무 배제 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을 선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는 건 명백한 위헌이다. 이렇게 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과거 민주당도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에서 이제 손을 떼고 예.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라고 하지 않았냐. 예. 뭐 그런 논리네요. 예. 네. 그것도 잘 보시면요. 과거의 민주당은 그 기간이 상당히 짧았어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막 정유라 사건이 터지고 그다음에 태블릿 PC가 나오고 이게 방송이 되고 나서 지금 직무 수행이 어려우니 이제 직무에서 빠지라는 거고요. 바로 특검으로 이어졌던 그런 전례가 있는 거고 네. 실질적으로 특검을 통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 발의를 통해서 탄핵될 때까지는 대통령직을 유지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은 한동훈 당대표 같은 경우는 임기가 정해져 있고 어떤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선택된 것도 보기 어렵거든요. 네.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의 말에 답이 있다고 보여져요. 오늘 뭐 비공개 국무위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 중에 헌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국정 운영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뭐냐면요. 대통령을 직무 배제시킬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네. 그 사과 담화가 상당히 짧았습니다. 예. 정확히 시작부터 끝을 재면 1분 51초 정도라고 하던데 그 짧은 담화 안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내가 그 법적,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과연 이 윤 대통령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그 내라는 거가 관련된 거는 검찰이나 뭐 공수처나 할 수가 없어요. 네. 순수하게 이제 국가수사본부에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직권 남용을 통해서 이렇게 인지 수사하는 방식으로 이제 작은 거를 잡고 검찰이 작은 것을 잡고 이제 내란으로까지 이제 수사 영역을 뻗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수사본부에서 이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중점적으로 착수를 하니 이제 검찰이 이제 특수본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가고 있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영장을 네. 요청을 하게 되면 물론 이 사법기관에서 사법부에서 기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법부의 기각은 명확해요. 이게 공수처, 검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영장이 중복되는 영장이 같이 올라오니까 이거에 대한 정리를 요구하는 기각이었거든요. 오늘 뭐 그 백불에서도 국가수사본부 백불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한다면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중심적으로 하고 네. 공수처에다가 영장을 요청하는 그런 방식이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그렇군요. 내란에 있어서 내일 본회의에서는 그 상설 특검을 그리고 예. 12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일반 특검을 처리한다 이런 계획인데 왜 예, 이렇게 또 분리를 해서 가동을 하는 걸까요? 이게 상설특검은 이 대통령 거부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부권이 없기 때문에 재의결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검사를 우리가 추천을 하게 되면 7인 내에서 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된다면 물론 대통령이 네. 임명을 안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 단점을 갖고 있지만 빨리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이 검사 파견 검사도 5명밖에 안 되고 수사관도 30명밖에 안 돼요.
일단은 지금 공수처, 검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는 거를 통합적으로 상설특검으로 이렇게 가져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져와서 대신에 인력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일반 특검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절차도 복잡하지만 기간도 길고 기간 최대 170일까지 가능하니까 기간도 길고 파견 검사들도 80명까지 수사관이 80명, 검사가 40명까지 가능하거든요. 대거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을 같이 가는 게 아니고요. 상설특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이거를 일반 특검으로 넘겨주는 고스란히 수사를 넘겨주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네네. 저 현재 이제 상임위 이제 국방위 소속이시니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밀착돼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접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게 설 수준인지 또 이제 팩트로 확인이 뭐 필요한 그런 이야기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계실 텐데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구체적 증언에 이어서 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원점 타격 지시 의혹이 있고 또 의원 체포조가 북파 공작원 부대였다. 뭐 팩트가 물론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사안들입니다. 현재까지 계엄령 전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제보가 워낙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요. 이제 신뢰성 있는 제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팩트 체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이제 북파 공작원이 뭐 이게 체포조로 들어왔다.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비밀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팩트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다만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이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고 그 다음에 오물풍선과 관련돼서 원점 타격 지시를 하고 이런 것들은 신뢰성 있는 담당 부서에서 제보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김용현 장관도 군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비상계엄은 북한 변수가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수 있는 무인기 평양 침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원점 타격 지시라든지 그 다음에 대통령이나 장관의 워딩 자체가 상당히 과격하게 나갔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이 도발하고 대응해 주기를 돌이켜보면 그런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군은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실패한 비상계엄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요. 북한 변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겨누는 거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거든. 1980년대 그런 쿠데타라든지 이런 것들 과오가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원 자체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을 거고 그게 현실로 나타났고 임무에 투입되더라도 현장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대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이 계엄 사태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아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 지금 그 김용현 전 장관이 긴급 체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휴대폰을 제출을 했는데 텔레그램은 삭제가 돼 있고 휴대폰은 이게 바꾼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박안수 총장과 여인영 사령관 등 4명의 통신용장이 또 기각이 됐는데 이거 수사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요. 물론 수사기관에서 간과는 안 하겠지만 저도 이제 국방부 대변인 출신으로서 안보 보안폰이 있어요. 보안폰이 있는데 대부분 압수수색 들어올 걸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하다 보니까 주로 보안폰을 쓰고 텔레그램 전화를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상시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폰을 많이 쓰게 되는데 주요 지휘자들은 다 보안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일반 전화보다 개인폰보다는 보안폰을 이용하는데 그거 서버에 대한 이게 존재를 보장하는 이게 보존하는 그런 것들이 수사기관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이런 게 좀 더 밝히는데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이미 제출하는 개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뭘 밝히려면 지금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보안폰 위주로 이런 보존을 시키고 이런
작업들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번 그 비상계엄 사태 선언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이 크게 놀랐던 건 이게 지금 이런 현실에서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게 가능한 거냐라는 그 지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시와 혹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선포할 수 있는 법으로 알았는데 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발동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이 그 개헌법에 대해서 절차와 여러 가지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예. 있네요. 그래서 개헌법을 제가 이제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고요. 개헌을 하기 전에 이제 국회 사전 동의를 받고 72시간 후에 또 사후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처벌 조항을 강화했어요. 그러니까 국회 진입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종의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형에 처한다라는 처벌 조항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계엄이 종료될 시에는 국회에다가 그 계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게끔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촘촘히 지금 계엄을 보면서 우리가 미비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오늘 네 번째 김여사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빠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처음엔만 해도 이탈표가 한 표도 없었는데 지난 토요일에는 6표 이탈표가 발생을 했는데, 자, 그럼 네 번째 이번에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너무 이제 국민적인 압박, 여론 압박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견디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4차는 될 거로 보고, 통과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네. 이것도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아요. 만일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재의결된다면 저는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 다음 재결 때도 또 통과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가 이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뭐 이렇게 환영할 만한 상황이 이제 아닌데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이제 그 대외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폭락하고 있는 상황.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이제 국민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실까요? 좀 사실은 참 참담함이 있습니다. 참담함이 있는 게, 결국은 우리 그냥 좁게 보더라도 한미 핵과 관련된 연습이 계획돼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국방부 정책실장이 실제 갔습니다. 근데 이런 국가와는 연습을 할 수 없다 해서 미국까지 갔다가 돌아왔거든요. 그만큼 민주주의는 세계의 보편적 가치고, 지금의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국민들과 그리고 민주당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힘내주십시오. 네, 오늘 파워 인터뷰, 오늘은 현 시국 상황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부승찬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